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내일부터 이번 달 3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5월 발사했다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과 3개월 만에 재발사에 나서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발사하겠다고 한 시기가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통보를 일본에다 했어요. 예, 일본이 이제 해사 기구의 지금 그 이사국이기 때문에요. 그 통과를 맡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다가 통보를 한 것이고 일본 자체에다 통보했다기보다는 해사 기구에다 통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기구를 통해 가지고 다 통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예, 자동 통제가 됩니다. 네. 좀 지난번에는 우리가 쏘겠다고 뭐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네네. 24일인가요? 24일 쏘겠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바로 쏴버렸잖아요. 5월 31일이었고요. 31일 날 그냥 바로 쐈습니다. 31일 바로 쐈는데 이번에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일부터 예. 쏘겠다고 하면 바로 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제 그 정찰 위성, 그러니까 위성체 또는 군사 정찰 위성, 그러니까 다 위성체죠. 이 위성체의 발사는 이 기후 조건,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네네. 보통 이제 바람 또 비, 습도 뭐 이런 거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위성 발사 날짜는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습도가 낮고 또 구름이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 보통 발사를 합니다. 예. 구름이 굉장히 많이 낄 경우에는 이제 구름 속에 있는 그 습기라든가 수분 이런 것들이 이제 위성체에 이제 그 변수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거의 대부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24일부터 30일 사이에 일기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요. 네. 여러 이제 기상청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내일 24일 당장 내일부터 비가 하루 종일 예. 강우가 계속 되는 걸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후 시간대에 확실하게 또 내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그 구름이 잔뜩 껴있는 날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습도도 높고 그다음 구름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기사항이 내일 당장 쏘기는 어렵다라는 게 좀 판단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그 24일부터 31일 사이에 유일하게 이 시기가 좀 우기에 약간 해당되는 시기인데 예. 유일하게 해가 반짝이는 날은 25일 날 오후하고 그다음에 26일 날 하루 종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씨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가장 발사하기 적합한 날씨는 25일 3시에서 6시 또는 26일 날 하루 종일. 요 두 날짜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레나 글피 사이에 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도 보이는데 근데 지난 5월 발사 때 발사 실패했잖아요. 그때 그 원인으로 2단계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북한이 직접. 네. 이거 3개월 만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제 크게 그 위성 발사가 성공하려면은 일단 그 발사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안정감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예. 또 위성 발사체만 확보된다 그래서 위성이 성공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위성체가 얼마나 이제 정밀도와 수준을 갖고 있냐, 높은 수준을 갖고 있냐. 그래서 실제 이제 궤도에 진입했을 때 그것이 과학적인 어떤 성과나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난번 1차 발사했을 때는 소위 발사체에서 1단과 2단이 분리됐을 때 예. 2단의 발사체의 엔진이 점화돼서 정확하게 이제 가야 되는데 예. 턴오프라고 그러죠. 약간 회전을 하면서 약간 방향을 틀려고 일부러 했던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정보기관에서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이제 보고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근데 그 2단에서 이제 엔진의 문제, 추진체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이게 그냥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소위 발사체의 문제인 거죠. 아직 위성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네. 발사체 자체가 이제 문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우리 군이 그 떨어진 낙하물들을 인양을 했죠. 예. 그래서 일부를 인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밀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일부 거기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조잡하고 예. 그 열악한 그런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발사체 자체에서 인양한 내용들은 과거 강명성을 쐈던 2014년이나 뭐 이 시기와 크게 달라진
기술적 진전은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최근 2017년 이후에 굉장히 장거리성 그 로켓 엔진을 사용하는 미사일이라든가 이걸 자주 쏘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발사체 자체를 성공적으로 이제 그 확보하는 부분들은 그 3개월 안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그 발사체만을 가지고 궤도에 올린다고 해서 그 위성체가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위성체 네네. 자체가 갖고 있는 정밀도와 거기에 맞는 과학적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아마 이제 북한이 9월 9일 있는 공화국 창건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어떤 주요한 그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치적 목적에 맞추느라고 아마 발사 자체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뭐 과학적이고 실제 위성체로서의 성공은 우리가 좀 아직은 좀 상당 부분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위성을 쏘아 올리는 능력을 발사체를 그러니까 로켓 엔진도 개발하고 발사체를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서 그리고 위성 올리는 기술을 최근에 성공했잖아요. 네네. 북한은 오히려 더 빨리 성공한 나라잖아요. 그렇게 보면.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제 최근에 뭐 누리호 성공도 있었고요. 고체형 우주 발사체 성공도 있었고요. 이제 고체형 우주 발사체는 향후에 이제 우리도 군사정찰 위성을 띄울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군사정찰 위성을 띄울 때 고체 추진체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훨씬 더 지금 빠르게 그 진전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예정된 계획으로라면 올해 11월에 우리 한국도 군사정찰 위성을 이제 쏘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더 빨리, 더 먼저 올린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경쟁적 그 강박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과 함께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 군사정찰 위성을 중대 과업으로 자기가 이미 2년 전부터 설정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든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여기에 상당 부분 천착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면요. 3개월 정도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 시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공 가능성 높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발사 자체의 궤도까지 진입하는 그 발사체가 운용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상당 부분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사했던 그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궤도를 완착시키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과거에 강명성도 이제 그렇게 성공한 바가 궤도에 안착하는 것까지는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까지는 성공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 정찰위성을 그렇죠. 성공시켰다고 예. 보기는 어려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위성체 자체가 거기서 잘 분리돼서 궤도에 안착돼서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정찰위성에 준하는 능력, 소위 이제 과학으로 그걸 찍어가지고 얼마나 전송을 시켜가지고 해상도 높은 정찰 사진을 보낼 수 있느냐 그 능력을 이제 판가름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조잡할 가능성 그리고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 그 보통에 갖는 정찰위성이 갖는 수준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한 우리가 성공으로 평가하기에는 아마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이 쏘아 올린다고 하는 위성의 실제 기술이나 이거는 아직 파악된 게 없는 거죠.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지는. 네, 뭐 정확하게 이제 파악된 바는 없고요. 과거 이제 위성을 쏘아 올려서 궤도에 진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북한이 보도했지만 사실상 뭐 깡통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송출을 못하는 사진을 찍어서 송출을 못하는 사실상 그냥 죽은 위성이 약간 잔해물처럼 떠돌아다니는 형태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이제 그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예비 실험 형식으로 2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위성 발사 목적으로 쏘아올린 발사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발사체가 소위 이제 그 올라가면서 상공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온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사진 자체가 이제 과학성 주제에서 본다면 굉장히 해상도가 떨어지고 사실상 뭐 보통 정찰위성에서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능력으로는 전혀 이제 볼 수 없는
굉장히 아주 조잡한 그 기술을 보여준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발끈해가지고 맞아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판단한 것으로는 발사체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위성체가 갖고 있는 정찰위성의 능력은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성 발사체를 쏘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뭐 군사 정찰 위성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위성 발사체를 쏘는 행위 자체가 ICBM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걸로 좀 경고하는 메시지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ICBM 용도를 위해서 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미 ICBM은 몇 개의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 다 개발해 놨으니까. 네, 굳이 뭐 정찰위성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뭐 ICBM을 개발하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정찰위성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군사적인 무기 체계상에서의 굉장히 중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양탄위성이라고 이제 예전에 중국에서는 표현을 했는데요. 수소탄하고 원자폭탄, 그 다음에 인공위성, 이걸 이제 양탄, 두 개의 폭탄과 하나의 별이라고 이제 표현해서 양탄 일성 이렇게 그걸 완성하면은 완전한 핵보유 국가다 이렇게 뭐 표현을 했던 건데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이 군사정찰위성은 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위 그 미사일을 아무리 종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미사일을 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의 여러 가지 환경을 자신이 관측하고 측정하고 그것에 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군사정찰 위성이 없으면은 사실상 눈이 없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거나 다름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군사 강국들은 군사정찰 위성을 굉장히 많이 이제 띄워놓고 그 눈의 역할을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이 쏠 미사일 목표 지점의 상황과 그리고 자신들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것이 좌표대로 제대로 날아가는지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군사정찰위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제8차당 대회를 통해서 5대 과업 중에 하나로 이 군사정찰위성을 내세웠던 이유가 바로 그만큼 군사적 목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핵무기 개발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네요. 북한 내부 상황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경제난이 심각하다더라, 뭐 기아에 시달린다더라, 뭐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뭐 별의별 얘기가 사실 다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합니까? 네, 워낙 이제 그 내부로부터 나오는 여러 그 정보 내용들이 사실상 굉장히 스펙트럼이 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동일한 정보들이 이렇게 군집해서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정보들이 굉장히 분산돼서 나오는 좀 방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워낙 이제 코로나로 봉쇄가 심하다 보니까 뭐 나오는 그 정보의 양도 상당히 줄어든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 정보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해서 그것이 모두 북한 사회의 지금 상황인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히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양극단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3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큰 여파를 남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식량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최근 이제 지난해 말부터 올해 들어와가지고 북중 교육이 단계적으로 좀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거의 웬만큼은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돼 있다. 그럼 식량 수급의 문제는 해결돼 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농업 작황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 2, 3년 동안에 굉장히 그 수해 피해를 많이 봐서 농업적인 작황이 굉장히 나빴던 것과는 상대적으로 올해는 상당히 좋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북중 그 교육이 더 확대되고 또 지금 북러 간에도 지금 밀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보가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올해 그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특별히 아직은 이상 징후를 발견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뭐 식량의 가격이라든가 뭐 여러 물가 동향이 크게 요동치거나 그러진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표상으로 보여주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상 징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3년이라는 긴 여파 때문에 그 기간에 그 굉장히 경제 활동이 위축돼 있었고 또 그 과정에 이제 인구사회학적으로 좀 변화된 세대들이 상당히 불만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 이완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을 당이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단속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지방 도시에서는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아사자들이 좀 발생하는 현상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정도가 아마 이제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 군사 연습이 그 진행 중인 기간이기도 하고요. 한미일
삼각 동맹이 준 동맹의 수준까지 지금 나아갔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른 형태의 어떤 도발할 가능성 없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네. 뭐 북한이 이미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뭐 우리 군 당국도 그렇고 이미 북한이 상당한 도발 카드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부터 해서 아마 굉장히 거칠게 다양한 방식으로 아마 도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뭐 도발의 어떤 형태도 있지만 네. 예상 못한 형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위기가 8월 말 9월 초에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긴장을 해야 되겠네요.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팬클럽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 이름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했다는 이야기 뉴스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반대로